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의 권혁입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고 또 한편으로는 좀 조심 이렇게 우리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이 오늘 발제와 더불어서 이 행사의 어떤 좌장으로서 이제 행사 진행을 맡았기 때문에 우선 제가 15분 내지 20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워낙 많이 잘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이 어떤 데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가 하는 대목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의 주된 관심은 과거에 우리가 최근 10년 동안에 있었던 비정규직의 문제하고 지금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또 다시 좀 차원이 좀 바뀌어서 아예 자영적 형태의 소위 노동자들, 우리가 흔히 뭐 현장에서는 플랫폼 노동이라고도 하는데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사업장 내부에서 계급화돼 버린 이 문제가 기존의 비정규직의 문제였다면 최근의 비정규직의 문제는 훨씬 더 그런 의미에서 방대하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개별화되면서도 확대되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부산에서 갖는 의미 같은 걸 진단하면서 제가 플랫폼 노동, 비정규직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널리 알려져 있지만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개념은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누구냐 물으면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근로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법적 의미에서 종속적 노동을 해서 노동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을 이제 특별히 우리 법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근로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법률 용어니까 이게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고용 형태에 있어서 근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노동법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데요. 이 노동법은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어떤 식으로 보호하냐면 사용자에게 부담을 지워서 반사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체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은 큰 프레임 자체가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이라는 게 사용자에게는 부담이다. 이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용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지워서 반사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만드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의 발전사를 보면 끊임없이 노동법 관계를 우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이어지고요. 이런 시도들 고비고비마다 나타나는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비정규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두고 누가 비정규직입니까? 라고 물으면 법적으로는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대신 분명한 것은 사회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가운데 사회적인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큰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대체로 우리가 감성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비정규직 개념하고 굉장히 다가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우선 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정의화된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의 개념은 열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형식으로 드러날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플랫폼이라는 어떤 독특한 형태가 나타났지만 그 이후에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또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매우 큰 분들은 끊임없이 비정규직의 문제로 포섭해서 어떻게 그분들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노동법상의 비정규직법 체계가 가지는 영원한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가 굉장히 늘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 부산이라는 도시가 왜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브랜드, 부산이라는 브랜드에 비정규직 문제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글쎄요, 저는 그게 얼마만큼 큰 감동을 줬는지 감히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대체로 학생들과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우리 가족들과 또 친지분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느낄 때 분명한 것은 서양 사람들이 기생충 영화를 보고 느낀 감동의 깊이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고 느낀 감동의 깊이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훨씬 더 감동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생충 영화를 보니까 엄청난 감동이라기보다는 좀 찜찜했어요. 뭔가 좀 뒤끝이 찜찜한. 근데 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감동했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첫 번째는 제가 이건 독일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 친구가 기생충을 보고 이제 한 얘기기도 한데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주 극단적인 어떤 부의 이중 구조를 보여주잖아요. 너무나 이상적인 집, 또 화장실이 머리맡에 있는 그런 반지하방. 그 두 가지 공간이 공존하는 그런 모습의 서울과 대한민국.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게 굉장히 낯설어 보일 수도 있고 아주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양 사람들한테 그게 너무나 와닿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그런 극단적 이중구조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국의 영화라고 하는 게 너무 명확해지는 거죠. 사실 이런 극단적 구조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이게 두 번째 서양 사람들이 감동한 이유인데요. 서양 사람들은 산업혁명 초기에 극단적인 부의 이중구조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파생시킨 엄청난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삶을 위한 투쟁 같은 거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쟁취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 혼란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역사의 한 모습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거창하게 드리냐면 대한민국은 정보통신의 최강자 국가고 전 세계 어디에도 최근에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너무 좋습니다. 문화국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최하위의 나쁜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뭐냐면 노동부진국으로서의 이미지. 그런데 이 노동부진국의 이미지가 단지 단결권이 보장 안 되고 충분히 보장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의 지나친 격차, 이것이 가장 노골화되어 있는 국가 또는 어떤 그 노동시장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이죠. 사실 이런 극단적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노동 존중 사회이고 그런 의미에서 부산이 만약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간다면 명실상부하게 부산의 이미지, 부산의 어떤 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근로자의 형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근로의 한 형태, 근로의 모습이라면 전통적이지 않은 아주 좀 비정상적이랄까요? 비전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로관계라면 마땅히 이래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그런 속성을 가지는 그런 근로관계라고 본다면 전통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 두 가지 특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한번 체결되면 좀처럼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을 예정해 놓는 경우가 존재하는 거죠. 이게 기간제 근로. 두 번째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내 인격적 종속을 감수해서라도 노동을 제공했다고 하는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가 존재하는 것인데 상대방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대신 내가 그 사람의 지시를 복종하겠다고 하는 데 대한 지시관계가 형성되겠다고 하는 것을 감수하는 관계인데 제3자들이 나서서 나를 지시할 수 있는 관계.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게 이제 전속성이 깨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소위 파견 근로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비정규직 관계는 최근까지만 해도 기간제와 파견 근로 관계로 이해를 했고 다만 논쟁거리였던 건 뭐냐면 협력사 등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특히 하청 근로자들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청업체의 정규직 아니냐 이런 말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사회적인 보호 필요성이 강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협력업체,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비정규직에 포섭시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의문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게 법정화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열린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비정규직에 대해서 기존의 노동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호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노동법의 대응은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함부로 쓰지 마라. 다시 말하면 비정규직은 가장 필요한 만큼 최소한도로 써야 되는 거지, 활용해야 되는 거지. 비정규직은 함부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간제법도 그렇고 파견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론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기간에 제한을 두는 상한 기간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최소 한도의 사용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차별의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에 관해서 가장 강력한 규제이기도 한데요. 차별을 금지합니다. 예컨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는 최근에 훨씬 더 심해졌다고 평가하는데 무려 2배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 임금이라고 하는 이 격차, 근로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임금의 격차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가지는 어떤 감성적인 어떤 그 차별도 훨씬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눈, 사회에서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눈,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제가 최근에 실태조사 해보면 하청 근로자들이 우리 회사 이름이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원청의 이름을 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자녀들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라고들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야 될 정도, 특히나 그것이 같은 동료로서의 근로자들, 원청의 근로자들이나 정규직 근로자들의 눈을 의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골봐도 한참 골봤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문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직접 나서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도 그렇게 최근에 코로나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요. 가장 1차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은 역시 비정규직입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구조조정이란 절차 없이도 비정규직은 근로관계로부터 해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산업재해 문제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유해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원청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할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안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유해 위험한 업무일수록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몰리는데,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회사는 그런 유해 위험한 작업을 할 만한 안전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게 딜레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해 위험한 작업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이 돌아가면 모르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일을 잘할 수 없는 측에서 이 일을 담당하게 되면 유해 위험한 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죠. 이걸 이제 산업재해 위험의 전가라고 평가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방임입니다. 위험이 고도화됨에도 불구하고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의 대처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산업재해 위험이 얼마든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방임하는 이 구조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가장 절실하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표현이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은 됐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도 아마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현장에서 얼마만큼 이것을 심각하게 보는가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법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 비정규직의 제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가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비정규직 제로가 많은 청년들한테 채용에 있어서의 형평성,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비난받고 있는 것을 실제로 목격합니다. 결국은 이제 비정규직 제로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불가피하게 써야 된다라고 하면, 활용해야 된다고 하면 활용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야 되는 것은 차별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 우대인 것 같다. 우리 현행법 체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에 비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적극적으로 우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근로조건에 관해서. 왜냐하면 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 안정이라고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런 버팀목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투입합니다. 그분들을 유해 위험한 작업에 투입합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근로조건은 정규직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사용자, 회사 쪽에서도 꼭 필요한 만큼만 비정규직에 쓸 겁니다. 정말 일시적으로만 필요한 분들만 비정규직을 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은 가장 잘 잘리고 가장 근로조건이 낮아요. 이런 어떤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면 비정규직의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의 어떤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비정규직에 관한 규제, 노동에 관한 규제법이 심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형태의 우회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것이 뭐냐면 소위 노동의 디지털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형태의 가장 아날로그적 노동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자꾸만 디지털 노동 또는 플랫폼 노동 이런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일자리는 가장 창의적인 노동만 남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예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어떤 노동의 내용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굉장히 창의적이면서 굉장히
자율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어떤 창의적 노동에 이르기 직전에 과도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가장 안창의적이고 가장 단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딜리버리, 배달하는 그런 업종은 가장 전형적으로 근로자가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플랫폼을 거친다고 해서 사회적인 보호 필요성이 없어지느냐?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 그 일은 과거에 근로자가 있고 지금은 플랫폼을 통해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업무의 내용이 하등 바뀐 것이 없고 사회적인 보호 필요성도 바뀐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플랫폼을 거치게 되면서 우리 노동법적으로 큰 고민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사용자가 사라집니다.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을 지워서 반사적으로 근로자가 보호받는 그런 구조의 큰 틀을 가지는데 사용자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노동법 체계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소위 자영업자냐 근로자냐라고 하는 all와 nothing의 논쟁 사이에서 끼는 사각지대가 되어버렸는데요. 어떤 딜레마냐 하면 사회적인 보호 필요성은 존재하는데 규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이런 플랫폼 아날로그 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노동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놓여진 과제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비정규직법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조직화된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 형태, 그 근로 형태 내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요 비중은 저는 점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오히려 자율적 노동을 지향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책임하에서 일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특히나 규격적 노동, 9 to 6 또는 내가 휴가를 내자면 사용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규격적 노동에 대한 부담이 젊은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가능하면 노동은 자율적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율적 노동을 그러면 규격적 노동으로 다시 회귀시키라고 저는 얘기 못한다고 봅니다. 이거는 노동시장의 추세식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어떤 자율적 노동에 바탕한 그렇지만 노동법이 작동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요보,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존재하는 이 새로운 비정규직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고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인가, 노동법적 보호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어떤 노동,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이 간단합니다. 과거에는 노사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고 노사 정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었는데 이런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고용의 다변성 하에서의 비정규직의 문제 해법은 기존의 비정규직 문제하고 일맥상통하지만 해법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소비자로서, 공급자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잠재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합의가 굉장히 필요하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택배 노동자들 과로사에서 택배 비용을 높일 수 있는 소비자의 의도가 있느냐, 의사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부터라도 노동 존중을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계기로서 그게 자영업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 그칠 것이 아니고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우리 지역 단위에서 먼저 한번 나서보는 게 좋겠다.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발제를 하고 나서 이제 토론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정 토론문을 주신 그 순서대로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정토론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권익 119 본부장이신 우리 구신효 선생님으로부터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노동권익 119 본부 본부장 구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토론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그 토론 내용 자체는 우리 본부의 비정규직 팀에서 실지 현장을 방문하고 실지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자를 상대로 해서 주로 토론문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실무상 고려되어야 할 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실업급여 적용의 배제, 5인 이상 영시사업장의 경우 부당회복 부재 신청의 이익 부존재,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적용에서의 제외, 정규 형태 노동자와 차별의 문제, 기타 갱신기대권의 미해정리 및 해고로부터 보호방안 강구 필요, 사업장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해고, 개고 수당의 적용 계획, 근로계약 미작성 사례 등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실업급여의 적용의 배제, 해당 사업장의 영세 사업장의 경우 우선 사용자의 4대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노동자들 역시 4대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적용 대상임을 알면서도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해당 미저의 분석하면 사용자의 경우 여전히 4대 보험 노동자분을 공제하고 사용자 부담분에 대한 적용을 부담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노동자 역시 실제 사업장의 실수령액이 감소되는 효과로 인하여 이에 동조하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은 실제 노동자의 경우 산업재해의 경우 형편은 경우가 발생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로 인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 외에 건강연금보험 역시 해당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해당 제도 취지와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 청구나 실업급여 청구 등 노동청의 인정 및 이의제기 형태에서 발현되어 양 당사자가 이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그 외에 마지막 달 급여에 차감되는 퇴직금에서 차감을 하고 이에 동의하여 차액분을 지급받는 등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해당 내용과 적용에 대하여 근로감독관 및 사육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여 이와 같은 영세 사업장의 교육 및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자진 신고기간 과태료 적용 기간을 늘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보험 수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노동자 신고를 통해서 일자리 안전자금 등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주의 교육 및 안내자료 등을 확대하여 4대 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해당 보험의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5인 미만 사업장의 부재 이익 부정, 해고, 예고 수당의 문제점, 노동법상의 노동위원회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 해고, 부재 신청이 부정되어 해고에 대한 부재 신청이 용이하지 않는가 하면 기존의 법안에 개정되어 3개월 미만 노동자의 해고가 1, 2일 직전에 즉시 해고를 하는 등의 변화된 해고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 이렇게 해고되는 빈도는 경영난의 악화와 겹쳐 급증하는 것으로 보이고 노동청, 노동위원회의 경우 해당 내용을 이유로 하여 각하 및 진정이 취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법 개정을 두어 5인 미만 사업장의 확대하여 구제 신청의 이익을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별도의 법 개정이나 법안의 추가 적용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예고 수당 정도의 급여 수준이 수당 해고 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제 사업장의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정규 형태이든 3개월을 넘는 기간을 약정한 노동자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사업장의 해고를 끊었고 실제 영세 사업장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법 규정이 되었 것이나 해당 내용으로 인하여 취업이 쉽지 않고 해고가 너무나 용이하게 된다는 데 문제점이 있으며 채용시장 역시 정규직 형태만을 고용시장에서 우대받는 결과로 인하여 취업 준비 기간이 확대되고 재취업에 상당한 기간이 소모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법 개정을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연차 수당 및 퇴직금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 실업급여의 확대 적용으로 인하여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으로 자르기 식으로 근로계약의 변행 형태가 지속됨 이에 영세 사업장뿐만 아니라 대규모 용역업체 등에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부정하기 위한 도서로 1년간의 안식기간 적용, 실업급여 수급 후 재채용, 1개의 공백기간을 두는 형태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해당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정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6일로 지정되는 법안 개정으로 인하여 연차 수당의 지급 및 산정 금액에 대한 사업장의 부담이 커지고 퇴직금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1년 미만 계약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불필요한 고용보험 수급이 확대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재정의 문제점으로 지정되는 만큼 해당 사업장의 재취업 형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우정수급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지원금의 지원에 있어서 1년 이상의 채용을 보장하는 바에 대한 좋은 일자리를 구현하는 사업장에게 별도 내지는 추가되는 지원금 형태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측면에서 1년 근속자의 경우 26일의 연차가 발생되며 1년의 퇴직금이 생긴다는 점에 있어서 부담 요소인 만큼 지원금 제도의 세밀화하여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노동자 역시 연차 수당만 별도 안내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공시하거나 제도를 알려 이에 대한 산정과 지급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이해의 정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로 차별의 문제점입니다.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의 경우 해당 사업장 2년 미만 계약직 채용의 형태로 확대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분담에 배제 적용, 그 외 해고의 경우 해고의 용의 수당 적용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까지 그걸 대상으로 하여 근로조건, 복지, 징계, 해고 등을 차별금지 영역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법 규정 외의 실무적의 사례는 사실 발생에 대하여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 영역에 대한 사례를 확대하여 이를 안내하고
임금, 근로시간, 퇴직 등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는 내용을 구성하여 이에 대하여 권리구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실무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신고에 따라서 사업주의 개처 및 처리 방안 등의 약식 검토 이후 별도 과태료 부과 외에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음에 따라 이에 대한 법 적용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과 같은 교육을 임무 적용하여 산업재해의 예방과 차별로 인한 근로 조건의 보험에 대하여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갱신기대권의 확대. 사업장의 경우 1년 단위의 연봉 계약서라는 이유 내지는 원천 회사와의 이유로 하여 단연간 근로계약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실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로 인하여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 행태로 하여 기간 만료 행태가 만연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단연간 노동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노동위원회 등에서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사업장의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계약기간 만료 사직서 작성 형태로 해고의 위험성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개선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고령의 노동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업체 등에서는 이와 같은 계약의 종료 형식을 쉽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해당 교육 및 안내 자료를 강화하여 해고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실제 퇴직을 전제로 한 퇴직금 수령 사실이 없는지 단연간의 평가 기록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갱신 거절의 이유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판례의 법리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노동자가 사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갱신 거절을 합리적 이유에 대한 입증을 사용자가 한다는 내용으로 하여 해고에 대하여 미리 녹음 준비 자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본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해고의 사유에 대하여는 사용자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 본인이 단연간의 기간 근로자라 한다면 해고의 구제 신청 대상이 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용역회사의 원청회사와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하나 실제 영위되는 경우 발생하고 사직서를 작성받아 진위 여부를 타진하는 형태로 진행되나 이를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정부의 쟁점사항으로 주장 방향에 따라 판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에도 기말서 작성 등이 평가 기준 없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요인이 될 수 있음에 따라 기말서 작성 요구 위치된 지역규칙의 확인 징계 절차의 준수 여부의 확인에 대한 해고만이 아닌 해고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교육이나 자료의 한낱 책자의 구성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감독의 강화 필요. 물론 사업장의 외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점검의 과정에 대하여 부담감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해당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사업장 지역규칙,
해당 법정 의무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근로조건 자율 개선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고 관리 감독의 경우 대면 검토뿐만 아니라 안내 자료 등을 통해서 사업장이 자가 체크할 수 있는 기회 및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교육과 안내로 충족되는 우수한 사업장이 있는 반면 예정된 감독과 관리 감독의 경우 예상 효과 및 자율 준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사업장의 근로 감독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감독이 올해의 경우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소강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감독의 효과는 충분히 실무적으로 효율적인 수단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해당 내용의 경우 경험 및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실제 실업급여의 적용의 확대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동자가 수급되지 않는 경우의 발생과 사용이 어려운 반면 해고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용이하게 변행되는 형태가 보여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토론입니다. 우리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는 부산지역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주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바라보는 인식이 안 좋게 보인다는 점도 보여지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동료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도 보여집니다. 사측의 각종 임금과 복지 관련 혜택 의미 문제로 인한 갈등도 다수가 있다고 봅니다. 각종 차별로 인한 갈등 없는 좋은 노동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노사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토론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우리 신영 본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토론이 진행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진행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안 드렸는데요. 발제문 외에 토론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요약하셔가지고 이후에 이제 토론문은 좀 간단히 핵심만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토론 거리를 던져주시면 더 이렇게 이후에 토론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우선 부산경영자 총협회의 김덕중 본부장님께서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산경영중의 김덕중 본부장입니다. 오늘 저는 현재 이 비정규직이 줄어들지 않는 농인과 또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숙주형태 근로자 그리고 정부 정책이랑과 더불어서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지역 경영계의 입장에서 짧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정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산업 현장에서 또 기업이 또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에 대한 필요와 함께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단시간 근로자의 경제활동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코로나 시대에 유탑 정도 큰 차이가 없겠지만 부산의 상당 부분을 찾아오는 서비스 업종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규 형태의 근로자를 도저히 또 채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환경에서 또 생업을 위해서 또 경력 잠재 의상이나 또 중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또 자유랑 타협안, 또 비정규 형태 일자리라도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들은 무한 경쟁이 이제 불가피한 상황에서 또 효율성이라든지 유연성 등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또 고용 형태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또 이것은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정규직 문제의 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로 대표하는 노동시장 경직성입니다. 아울러서 또 연공형, 또 임금 체계에 대한 노동시장 이원화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그 대기업 정규직이 강력한 노동조합을 좀 앞세워서 고용 보호와 또 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또 상승시키면서 유연성을 또 확보해야 되는 또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현재 우리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그 개인의 어떤 능력과 성과보다는 근속연수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그 경직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OECD의 한국 보고서가 있는데 비정규직 관련해서 언급이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비정규직 비정규 상승 원인으로 정규직 근로자 해고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거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를 통한 기업의 유연성 증가를 공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 없이 있던 정규직 전환이 강제가 된다면 이것은 기업 인건비에 대한 부담 상승과 함께 또 경쟁력 가력 등을 유발시켜서 결국에는 또 일자리가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더욱이 그 코로나 시대에 특히 확보가 필요한 기업 입장에서 또 고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면 사람이 없는 무인이 가능한 자본 집약적 생산 형태의 그런 부분들이 높아질 것이고 또 이것은 인력을 수습보다는 부득이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또 생산성이 낮은 형태의 어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이 되어서 비정규직의 어떤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이 오히려 고용 안정성을 제한하는 부당한 경우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최근 그 대두되고 있는 플랫폼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올해 9월에 특고직 특수형태 그 특수고용형태 근로자를 위해서 특고직에 대한 그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서 정부안의 국무회의를 또 의결되었고 또 내년에는 또 특고직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중에 그 실업급여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 또 당연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특고직이 공동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근로자와 다르게 또 자영업자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특고직의 고용보험에 대해서 임의가입이라든지 전액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그 비자발적인 그 이직 사유에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특고직에게는 소득 감소에 따른 자발적인 그 이직 경영까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인정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또 정부에서는 플랫폼 근로자의 그 산재법 적용 요건으로 전속성을 이제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앞서 그 공 교수님도 언급을 하셨듯이 이런 플랫폼 근로자 같은 경우 플랫폼 기반으로 다수의 사업장이 배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누군가에 대한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그 산재법 상에는 또 근로자와 사용자의 1대1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 산재법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생각하고 정책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특고직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하고 산재나 고용보험료도 합리적인 분담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정책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서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와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차별은 반드시 또 해소해 나가되 현재의 그 기간제나 파견근로 형태의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좀 더 완화해서
비정규직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교수님도 언급하셨듯이 제대로 대우해줘야지만이 일단 이 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런 차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직무 성과 중심 임금 체계의 개편과 또 사업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기업 성장과 더불어서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되길 바라며 저희 부산경청도 노사정 주체들과 함께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에 힘써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우 간략하게 또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도용해 위원장님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선시 그 기획재정위원장하고 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비정규직이라는 고민 자체를 어떻게 둘 것인가? 이 고민 자체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기간제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무기직 노동자들이라든가 그 공공부문에 보면은 공무직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보면은 정년이 보장되는 거나 아니면 고용이 안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이게 정규직이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 사내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분들 자체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리고 그 사회에 있는 정규직 자체도 여전히 본인들 그 공무직들을 정규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이분들이 정규직인가? 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분들 자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최저임금을 받는다 그러면 정년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차별을 받는 분들 자체가 어떻게 어떤 정규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규정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산시가 민서치기가 들어오고 부산시의 파기가 들어오면서 가장 고민했던 분야 자체가 노동 존중이라는 분야입니다. 노동 존중이라는 것은 그 자기 직장에 있을 때 거기서 적절한 시간 일하고 그 적절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고 거기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그리고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무기직이라고 얘기하는 또 기간제 노동자의 비정규직 자체가 그에 대한 어떤 올바른 대접을 받고 있는가?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시장 자체가 경직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자체의 날 같이 좀 유연하게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서구 사회와 우리나라 사회 자체는 약하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비정규직 시장에 나갔을 때 정규직이 받던 임금의 절반밖에 못 받거나 3분의 1밖에 어떤 임금을 못 받는다는 사례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좀 보고 있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그 노동자들이 저희가 알기로는 그 4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정규직 시장에서 어떤 그분들이 대부분 다 또 이 임금대에 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같은 노동을 하면서 누구는 억대 연봉을 받고 누구는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는 이런 어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자체가 결국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부산시에 들어와서 어떤 처음에 시작에 가장 어떤 근접할 수 있는 공공부문, 부산에는 6개의 공기업과 19개의 출자 출연 기관이 있습니다. 25개의 출자 출연 공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비정규직 분들을 정규직으로 일단 전환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이 먼저 벽에 부딪히는 것들이 가장 뭐냐를 하면은 일단 시나 그 기업들의 예산이 없다. 그리고 시의 정책의 어떤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이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내려지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실제로 지금 저 자료집에는 거의 10% 1% 있지만도 얼마 전에 부산 지하철 공사 자체가 일단 용역회사로 자회사로 가게 되면서 90% 가까이
된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부문부터 이제 저 비정규직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 그분들 대부분이 보면은 최저임금에서 약간 올라가는 조금 더 있는 저희 부산시에서 생활임금들을 만들어서 겨우 저 생활임금에 맞는 그 정도의 임금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그 기업의 생산성을 위해서 어떤 노동시장 자체가 유연화된다고 얘기하고 비정규직 자체가 더 많아져야지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내 자신 자체가 어떤 그런 비정규직이 되었을 때 과연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어떤 이 비정규직 자체의 어떤 문제 해결하는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부산시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부산시 노동조직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5년마다 저희 기본 계획을 세우고 1년마다 실행 계획을 저희 세울 겁니다. 그 안에서 가장 어떤 근본적으로 뒀던 내용들은 부산시에 있는 취약 노동자들, 비정규직들 이런 분들 자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걸 가장 주셨고 실제로 19개까지의 저희가 실행 과제들을 두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70, 80% 정도가 서비스업이고 나머지업들인데 이 서비스업들 대부분이 보면은 단기간 노동자들 아니면은 비정규직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어떤 비정규직 관련 어떤 제대로 된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제도의 정립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9월 달에 부산시에서는 노동권익센터가 생겼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노동권익센터가 권역별로 모두 다 있지만 처음으로 생겼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이 노동 관련해서 상담을 물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억울함에 호소하러 많이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의 노동 권리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가장 큰 것들은 임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을 제도화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최저임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최저임금 정도라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 만약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 자체를 매년마다 일단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공공기관에 적용시키고 있고 이것들이 향후 민간 기업에까지 어떤 파급돼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제로 보면은 부산이 하위권에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지역 중에서 거의 14번째, 15번째 이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그만큼 어떤 고용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들을 위해서는 노동청이라든가 한국노총이라든가 민주노총이라든가 부산시의회라든가 부산시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그리고 단체에서 먼저 좀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그 차별이 없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토론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지방고용노동청의 노사 상생지원과 과장이신 김용우 과장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 김용우입니다. 저는 본 토론회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정책 및 방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의 현황을 전국과 부산을 비교해서 살펴본다.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령, 그다음에 정책 추진 내용,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방향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개념입니다. 아까 근혜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 개념은 국제적으로 통일되거나 법률상으로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직접 고용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으며 전일제 근로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할 경우에는 비정규직은 그 반대 개념이 됩니다. 그렇다면 간접 고용관계에 있고 그 다음에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함이 있으며 그 다음에 시간제 근로를 수행하는 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002년 7월 22일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와 통계 방식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계청은 매년 8월 경제활동인구의 근로 형태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 그 다음에 시간제 근로자, 비정형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는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시직만 비정규직으로 보급하고 있는 됩니다. 그래서 OECD 기준으로 볼 때는 기간제, 파견 근로자, 계절 호출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나 시간제, 용역, 특수고용, 가정 내 근로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OECD 기준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개념은 훨씬 넓은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은 21.2%인데 반해서 OECD 평균은 11.7%, 약 한 2배 수준에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는 한시적 근로자와 비정형 근로자가 합니다. 로 나눌 수 있고요. 2002년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의하면 2008년도 형태별 근로자 구성은 전체 임금 근로자가 2,044만 명입니다. 여기에서 비정규직이 742만 명으로 약 한 36.3%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한시적 근로자인 기간제가 19.2%를 차지해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간제 근로자가 15.9%로 약 한 325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은 도표를 보시면 2014년 8월부터 계속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한 0.1%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볼 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기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 형태별 규모로 볼 때는 올해 한시적 근로자는 19년 대비해서 3.6% 감소한 반면에 시간제 근로와 비정형 근로는 각각 3%, 1.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47만 2천 명 정도고요. 그거는 임금 근로자 전체의 124만 2천 명의 약 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보다 조금 높은 그런 비율입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비정규직 중에서 청년과 장년층 이상이 이 비율이 전체의 68.6%를 차지하고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은 정규직에 비해서 5년 2개월을 짧고 그들의 절반 이상이 근속기간이 한 1년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조사한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2.4%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87%에서 91% 수준인데 반해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으로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도 3%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규직은 약 17.6%에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호 관련 법률 지침입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법률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 파견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이 두 법률은 이제 기간제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산재 보상보험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행제 근로자에 대해서 산재 보험의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서 아까도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전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제 대통령을 정하는 직종, 13개 직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5개 직종으로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 관련해서 몇 개의 지침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 관련해서 정책 추진 내용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비정규직의 남용 방지 및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고용 안정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는 기간제 및 사내 하도급 근로자 가이드라인 개선 및 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 다음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유도 관련해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 차별 시정은 차별 없는 일터 지원단 사업이 노사발전재단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차별 판단 매뉴얼 등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 관련해서는 파견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다수 사업장 등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 파견, 특히 위장도급이나 불합리한 차별 등의 일부 사항을 시정 조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근로감독 시에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의무를 포함시켜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안전망 강화 관련입니다. 사회안전망 특권 산업재해 적용 아까 말씀드렸지 2000년 15개 직종 확대되고 시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요. 예술인은 이번 12월 10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요 비정규직 보호 정책 세부 내용입니다. 이게는 기간제 및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지금 2020년 올해 11월 19일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사용자가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19년도 정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취지에 따라서 도급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위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직접 이행하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이드라인 개정 중 규격표입니다.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부분입니다. 이 자료는 사실은 불경 포함한 자료입니다만 부산 지역만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 대상은 9개월 이상 상시 의무고 향후 2년간 지속된 의무입니다. 전환은 단계별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1단계 전환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고 201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제를 보면은 이 부분은 부산 지역만 한정했습니다. 전환 확정이 50개 사업장이고 인원이 2,978명입니다. 그래서 50개 사업장 3,446명이 전환 완료되어서 113.5%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 파견 용역은 전환 확정이 43개소에서 전체 6,371명입니다. 명 중에서 38개 사업장 4,763명이 전환돼서 74.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단계 전환입니다. 2단계 전환은 자치단체의 출연 기간 또 출자 기간, 공공기관의 출연
기간 또는 이제 자회사입니다. 2018년도 6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기간제는 합동 전환이 21개사에 268명 중에 20개사 87명이 전환돼서 약 32.4%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파견 용역입니다. 전환이 15개 사업장에 179명인데 후계 사업장에 41명이 전환돼서 23.4%를 보이고 있고요. 3단계 전환은 1, 2단계 기간에 민간 위탁 사무 실태 조사 후에 직접 수행 여부를 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고 전환한 5인 이상 기업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액을 지원하고 간접 노무비도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수준을 보면은 정규직 전환 등으로 사업주가 추가 지급한 임금의 한 80% 정도를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그 다음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별 없는 멘토 지원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수행 내용을 보면은 매년 지방청별로 90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업장 내 비정규직 차별 요소의 요모 진단을 해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감독 강화 및 불법 파견 근절, 차별 실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제고입니다. 불법 파견 근절을 위해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견 사용업체 감독하고 사내 하도 감독이 이제 연초에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파견 적발 시에는 사용 사업주는 즉시 사업 처리하고 파견 사업주는 직접 고용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청이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처리 및 파견 근로자 1인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례를 보면 민자 고속도로 불법 파견 사업장 감독 사례가 있는데요. 사업장 감독 행위는 근로감독 중에 우연히 불법 파견 의심이 된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원청 1개사와 용역회사 4개가 있는데요. 약 1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청 용역사 업무 연계성을 조사했고, 그 다음에 현장 조사에 감독관 한 14명이 투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용역 담당별로 이제 조사를 하고 보강 조사를 통해서 2019년 12월 달에 불법 파견 근로자 220명에 대해서 원청에는 직접 고용 지시를 했고, 그 다음 행정사 4개사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 인지하였습니다. 그 원청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범죄 인지하고 과태료를 20억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올해는 전국 동종 사업에 대해서 불법 파견 근로감독을 확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차별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적 차별 지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진노회로부터 저희들이 이제 차별 지정 리스트를 받으면은 차별 지정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먼저 그 시정 명령 확정되면은 1개월 이내에 감독을 실시합니다. 감독은 같은 고용 형태의 근로자를 전수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 지시를 하고, 불응할 시에는 다시 진호에 통보를 하고, 진호에서는 이제 다시 시정 명령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행사항 여부를 저희들이 이제 제출을 하도록 명령을 하면은, 매일 제출하면은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와 별도로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그 징벌적 검증 대상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적인 차별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이제 검증 대상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근로감독 시에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점검하고 이와 더불어서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방향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특고 등 새로운
노무 제공 형태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서 두 번째는 보면은 기존의 정책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은 비용 절감의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남용하거나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그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향후 추진 과제입니다. 과제는 제도적 보완을 이제 통해서 사내 하자부분 노동자, 특수형태 종속 근로자에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 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 정책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여러 가지 비정규직 관련된 현안이 있었고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비정규직 문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공공부 정규직 전환 문제에 잡혀가지고 법제도 개선이 조금 늦었는데 원래 이제 2020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들 또 노력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유닉스 노무법인의 노무사이신데요. 이기태 노무사님으로부터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태 노무사라고 합니다. 우선 앞서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비정규직이 증가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언급되지 않은 제 나름의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이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흐름이다라는 것은 여기 앞선 토론자분들 그리고 우리 발제해 주신 교수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언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를 언급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큰 건 대기업 중심의 어떤 산업구조 역시도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결론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열의에 있다 보니 불공정 거래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속해 있던 근로자들은 거의 대부분 피해를 그대로 고스란히 전가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비정규직들이 받고 있는 임금의 어떤 차별적인 부분도 이런 문제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될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까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의 배주와 즉 산업 제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와 배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필요한 어떤 대응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는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로조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동일가치, 동일노동임금 원칙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재의 임금 구조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냐? 제가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각종 순환화되어 있던 임금 구조에 대해서도 기본급의 비중을 좀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직무급 도입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직무급 도입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 혹은 정부 측에서는 추진을 하지만 노동자 측에서도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반대를 하느냐를 보시고 보면 과거의 직무급 도입을 마치 성과급 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활용을 했던 사실상 과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직무급 도입 자체가 성과급으로 연동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엄연히 직무급은 기본급의 성격으로서의 직무급, 고정적인 임금이라는 것을 각인을 하고 그 외 성과급은 말 그대로 숙련도와
그런 거에 맞게끔 우리 국내 현황에 맞는 직무급 제도 도입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직무급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직무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초기업적 단위로 산업적, 업종별 그리고 직종별로 어떤 직무 분석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앞서서 이제 토론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정규직 분들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겠죠. 가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노조법에 있는 지역적 구속력 요건을 조금 완화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현재 사실 사문화되어 있죠. 이 해당 조항에 따르면 하나 지역에 있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어떤 단체 협약 적용을 받게 되면은 이 효력을 확대시키는 것인데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시키는 방안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임금 구조를 좀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언급했지만 우리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은 쟁취된 임금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최저임금은 보다 높게 임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시장임금이죠. 그래서 시장임금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국내법상의 최저임금에 따라서 이루어진 임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인 여유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큰 틀로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불어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산시의 생활임금 현재 2021년만 해도 1,341원입니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이죠. 월급으로 환산을 해도 약 3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인상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대기업 중심의 어떤 불공정 거래 역시도 해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어떤 법률적,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구조적으로 임금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조건 정부만 책임져라, 무조건 기업만 책임져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표현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 역시도 조금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노동자 그리고 기업, 정부 이 3자간의 어떤 연대적인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시키고 아까 앞서서 계속 말씀하시는 특수고용직들의 어떤 사회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시키는 것도 같이 연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법, 그 다음에 파견법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차별 시정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차별 시정 제도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당사자인 본인이 과연 제대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는 건지 현실적으로 따라서 노동조합에게도 이런 신청권들을 좀 부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차별 시정 제도의 어떤 모호성도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별 처우에 대한 근거 기준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 정의 내용을 보면 동종업계 근로자와의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차별 시정 제도를 노동위원회에 제출을 했을 때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비교 대상이 가능한 정규직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기각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외 역시도 똑같습니다. 만일에 그런 비교 대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동종 직종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적용 지침도 새롭게 좀 강력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어떤 법률적인 쟁의를 했을 때 그 절차들이 굉장히 오히려 오심제라고도 하시죠.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절차도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우 개선의 가장 큰 핵심은 상시 업무 그리고 시민의 생명, 안전을 담보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규직을 고용을 하고 그 외 비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필연적인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 토론 말씀 다 들었는데요. 혹시 우리 토론자분들 중에 한 가지 정도 또는 두 가지 정도 꼭 맞들였는데 꼭 하고 싶다 이런 말씀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정부에서도 우리 노동시장에서 마중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도 우리 도정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마중물 역할이 아니라 어떤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또 차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안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민간에서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에 관련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차이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안에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기회적인 부분들이 박탈되어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관련돼서 인위적인 부분보다도 노력에 의해서 그 능력이 높여 나감으로써 어떤 그 형태에 대한 변화라든지 처우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또 새롭게 얘기하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노동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2018년 7월 달에 시의원이 체험됐습니다. 2년 반 정도 됐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일단은 그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리고 저도 기본적인 신념에 따라서 이 부분을 제가 먼저 건드렸어요. 내부적으로 보면서 너무 심한 거 있죠. 첫 번째, 얼마 전에 어떤 지하철에 보면은 청소 노동자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이 보면은 어떻게 어떤 유흥회사에 속해 있냐면은 11개 정도의 장애인 단체, 고육제 단체 이런 단체들에게 보면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최저임금 정도 받고 받을 거 아니라 인간적인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부산차지공사에 주는 요역비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 이분들 임금 자체가 생활임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기본적으로 그 근로조건도 노동조건도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어떤 이런 비정규직들 공공부문 자체에 대해서 이 비정규직들 자체가 정규직화하거나 아니면 처우개선 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이 공공조직에 보면은 이 비정규직들이 일하는 분야 자체가 정규직하고 똑같은 업무를 해요. 동일 노동이죠. 동일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어떤 처우개선 자체가 어떤 임금비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속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쓰고 있는 거죠. 그분들 임금 자체가 안 올라가니까. 이런 분들 자체가 동일 노동이 근데 또 1, 2년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4, 5년씩 일하는 도 되게 많아요. 계속적으로 어떤 고용계약을 연장하면서. 근데 과연 이런 분들이 그렇게 도와준 게 맞느냐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과연 다른 어떤 청년들의 어떤 노동 기회 자체를 뺏는 거냐? 이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 자체가 부산에 오면 청년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가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부산에 좋은 일자리, 좋은 일터, 좋은 착한 기업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부산은 좀 지방으로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들이 더 맞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1번.
네, 저희 지금 그 한국노총부산 지역본부에 지금 그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2019년도에 우리 그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에서 위탁된 그 사업장에서 주로 이제 직고용을 하면서 그에 따른 정년이 이제 우리 그 직고용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그 정년 기준을 60세로 하다 보니까 위탁을 할 때에 70세도 있고 62세도 있고 61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이제는 그 직고용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1년에서 5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면서 위탁할 때보다 임금이 너무나 이제는 그 직고용되는 공무직과의 임금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근로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등이 있어서 이분들의 이 경제에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용회 위원장님께서 좀 잘 챙기셔서 그분들의 그 아픈 게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종합 토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종합 토론 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토론자분들 의견을 좀 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비정규직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고 또 각 영역마다 노총은 노총대로 또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또 부산시는 의회는 의회대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또 사뭇 든든하기도 합니다. 학자로서 저는 비정규직 문제는 솔직하지 못한 데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 전부 다 정규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어렵게 공부해서 자기가 정규직이 되면 또 그 자체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인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가지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 스스로가 이제 기득권이 내게 이미 권리가 부여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걸 놓지 않을, 원래 기득권은 놓지 않는 거죠. 않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자면 때로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거는 아주 돈 많은 사람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청년들은 청년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또 우리 근로자들은 근로자대로 좀 결심해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모색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용기를 우리가 다 같이 낼 수 있자면 부산 차원에서 노사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자리가 좀 자주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비정규직 얘기가 나오면 항상 차별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별에 대한 사후적 부재는 전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차별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스스로 차별을 구제받아서 어떤 근로관계를 계속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나라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차별을 예방하도록 하라는 거. 차별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이 뭔지를 잘 살펴서 처음부터 차별이 생길 것 같으면 생기지 않도록 사용자가 또는 노동조합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결국은 차별은 보이지 않는 데서 있듯이 그 구성원 스스로가 차별이 생길 수 있는 걸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차별 시정제도만 잔뜩 두고 있는 현행법에서 저는 차별 예방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체계를 법이 어렵다면 부산시가 좀 조례로서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회 안전망에 관한 확대에 굉장히 공감하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 과제라는 걸 알면서도 사실은 이걸 누가 혜택을 받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비용을 부담해주는 주체, 부담해야 되는 주체가 어느 정도 명확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사업주라고도 하고 사용자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전통적 의미의 사업주, 사용자의 개념이 사라졌을 때 우리 어떤 사회 안전망을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초기적 모형이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곧 시행되면 울퉁불퉁 좌충우동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좀 사회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플랜카드 보니까 차별 없는 행복한 부산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 보니까 비정규직 없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일자리 그 자체가 없어질 리는 없다고 대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요구 이거는 분명히 없어져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근로조건에서의 어떤 열악한 그것을 스스로 감수하게 만드는 그런 가혹한 사회 구조는 이제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다 같이 뜻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하여튼 비정규직 그 자체 못지않게 비정규직 않는 차별과 어떤 근로조건의 열악성을 좀 해소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목소리가 시작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예 선생님한테 사회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